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교육행정이론의 발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 수업에 선 수학습 질문은 교육행정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지난 시간에 교육과 교육행정의 정의에 대한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교육행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평가와 관련하여 선택적 과제 중 과제형 보고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선수 질문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A4 한 장으로 요약해서 메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다음 주 질문은 교육의 주체는 누구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의 주체는 교사, 학생, 학부모를 포함한 지역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육의 주체가 과연 누구일까를 틈틈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업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첫 시간에는 한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교육 행정에 대한 정의와 수업 진행 방식, 평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은 교육 행정 이론이 어떻게 발생하였으며 발전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려면 수업 교재가 필요합니다. 수업 교재 구입이 여의치 않다면 도서관 또는 인터넷에서 교육행정에 관한 자료를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은 후에 그 자료를 참고하면 됩니다. 교육행정은 크게 공권적 해석, 기능적 해석, 행위적 해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교재 1쪽에 그 해석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공권적 해석은 국가가 스스로 시설하거나 감독하는 일체 사항을 의미하고, 기능적 해석은 수단적, 봉사적 활동이 강조됩니다. 행위적 해석은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사람의 협동적 행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교육행정 이론을 살피기 위해서는 시기 구분이 좀 필요한데요. 그것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능률 본의의 단계 1900년에서 1930년까지, 그리고 인간 본의의 단계라고 해서 1930년부터 1950년까지, 그리고 1950년부터를 교육행정학 이론의 성립이라고 이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능률 본의의 단계에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과학적 관리 이론입니다. 프레드릭 테일러에 의해서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 원칙과 교육 행정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빅과 그룬버그의 이론도 같이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교재 3쪽에 나와 있는데요. 바빗은 1912년에 과학적 관리론을 교육에 도입해가지고 교육에서의 모든 낭비의 추방을 주장했고, 그룬버그는 같은 해에 과학적 관리론의 교육의 적용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기를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교재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프레드릭 테일러에 대해서 잠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는 기독교의 한 종파인 퀘이커 교도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부유한 변호사였고 어머니는 적극적인 노예 폐지론자였습니다.
테일러는 어머니로부터 홈스쿨링을 받은 후 필립스 엑스터 아카데미에 다녔는데 이 학교를 졸업한 후 스티븐스 공과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그 후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요령을 익히게 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은 왜 효율적이지 못한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테일러는 공장 노동자가 일부러 일을 게을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것이 고용주의 수익에 손해를 끼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테일러는 효율과 생산성을 폭넓게 연구하여 그 결과를 1911년 과학적 관리법이라는 책으로 내놓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 일을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개별 과업으로 쪼개어서 많은 산업에서 낭비와 숙련 노동자를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일이 질보다 양과 동일시 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때부터였습니다.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19세기 후반 공장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분업화를 통한 대량 생산이 노동자들의 태업을 유발하면서 관리와 생산 과정에 과학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의 가정은 Man as a Machine이라고 해서 사람을 기계와 같이 효율적으로 프로그램할 수 있다. 경제적 요인만으로도 직무 동기 유발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포디즘이라는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입니다. 자동차 회사인 포드에서 대량 생산 체제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포디즘으로 인해서 자동차 한 대의 출고 시간이 12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어들게 되고 가격은 2,000불에서 360불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도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게 되게 됩니다. 급여는 9시간 일했을 때 2불 가량 받던 것을 8시간 일하고 5불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포디즘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의 주요 원리는 일일 자금량을 정하고 그 일을 표준화시킨 후에 그 과업을 전문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하게 되면 높은 보상을 부여하고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을 기계처럼 취급하고 수동적인 존재로 간주하였으며 사람을 돈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그런 경제적 인간관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경시해서 인간의 심리나 정서적 동기를 무시했습니다. 또한 집단 사기와 풍토를 무시함으로 인해서 1930년 이후 인간관계론이 등장하는 배경이 됩니다.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은 교육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하면 20세기 초반 미국 공교육의 양적 팽창과 책무성이 요구되는 때 이것이 도입되게 됩니다. 미국 뉴턴의 교육감 스폴딩은 과학적 관리를 통한 학교 체제의 개선을 주장하였고 앞에 나왔던 바빗은 학교 관리나 장학회도 과학적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교육의 과학적 관리론의 적용에 대한 비판은 학교 조직의 과학화 또는 능률성 제고에는 기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과학적 관리론에 기반한 교육 모형은 공장제 모형입니다. 제품을 생산하는 데는 이 과학적 관리론이 효과를 발휘했지만 학교에서는 제품을 생산하듯이 인간을 만들어낼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이 비판을 받게 됩니다.
인간 본위의 단계로 그래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이론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에 대한 반발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메이어와 그의 동료는 시카고 근교에 위치한 전화기 제조회사인 웨스턴 일렉트릭 호손 공장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실험을 실시하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조명 실험을 실시하게 되는데, 조명의 강도와 종업원의 생산 능률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계전기 조립 실험입니다. 계전기 조립 실험은 먼저 2명의 여공을 선정하고 그 선정된 여공이 다른 4명의 여공을 선택하게 하여 6명의 여공이 계전기를 조립하는 작업을 실험하게 합니다. 세 번째는 면접 프로그램을 시도를 하고, 네 번째는 뱅크선 작업 관찰을 시도하게 됩니다. 인간관계론의 등장 배경은 과학적 관리론으로 인해서 노동자의 기계화, 비인격화가 발생하고, 과학적 관리론의 기본 가정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송 공장 실험을 통해서 조명도와 생산성을 실험을 해본 결과 그것이 관계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전화계전기 조립 실험을 통해서 작업 조건, 앞에 봤듯이 작업팀을 서로 선택하게 하고, 임금도 집단 임금제 등의 변화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생산성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경제적 이득이 생산성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건반배선 조립 관찰 시험에서는 비공식 조직과 생산성의 관계 실험을 통해서 비공식 조직의 중요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호손 실험의 의의는 경제적 요인만이 동기 유발 요인이 아니며 사회적 요인이 경제 요인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감소할 수도 있다는 그런 측면이 발견되었습니다. 비공식 조직과 경영자는 서로 상호작용하며 노동자는 비공식 집단의 구성원으로 경영자에 반응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비공식 조직의 역할에 따라 생산에 영향을 받게 되며 비공식 지도자도 공식 지도자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분업화와 전문화라는 과학적 관리법과 함께 인간적 요인도 중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밝혀내게 됩니다. 당시에 이러한 인간관계론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에서 페요레 행정과정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조직 관리 과정, 행정 효율화와 과학화에 초점을 둔 이론입니다. 경영활동이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한 경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종합적 관리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근로자보다 경영자에 더 관심을 둔다는 측면에서 테일러와 같은 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기획, 조직, 명령, 조정, 통제의 14단계의 관리 원리를 제시하였습니다. 굴리과 어윅의 행정과정론은 1937년 루즈벨트 대통령의 직무를 기능에 따라 분석한 그러한 결과를 발전시킨 것입니다. 포스트 고프라는 그러한 단어를 만들어냈는데요. 그러한 내용은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굴리과의 행정과정론은 조직에서 인간관리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으며 명령의 통일과 통솔의 범위를 제한하였고 막료 조직의 활용의 중요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버나드의 행정 이론은 버나드는 뉴저지 벨 전하회사 사장으로서 행동과학적 접근을 시도한 최초의 학자로서 의미가 깊습니다. 즉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을 통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행정가의 기능이라는 책에서 조직과 조직의 구성 요소로서의 의사소통, 봉사하려는 의지, 공동 목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내 비공식 조직과 공식적 조직과의 상호작용도 강조를 했었죠. 조직에서는 구조적 개념과 동태적 개념 이 두 가지를 결합하여 행동과학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1950년이) 되면 하나의 학문 분야로 교육행정학이 위상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고전이론,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 시대의 교육행정가들이 체계적인 이론 없이 경험에 의존해서 행정학과 경영학의 이론을 차용한 데 반해서 교육행정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면서 1950년대부터 본격화된 이론화 운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교육행정 현상을 기술하고 그 실체를 진단 처방함으로써 교육행정학을 하나의 학문 분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교육행정학이 학문으로 성립하고 발달하게 된 것은 1950년대 이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육체제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